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여성부 집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쓸 수 있고, 또 면접 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그 방법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은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자소서에 대한 중요성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강의하고, 또 학생들이 자소서를 써오면 약간의 첨삭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로를 지도했는데 열매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2년도 내년도 대입 자소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와 정시가 올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수시의 비율이 70%, 그다음에 정시의 비율이 30%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2년도부터 수시 비율이 10% 줄어서 60%, 그리고 정시 비율이 한 40% 정도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주요 대학의 입시 제도를 보면 정시 비율이 약 40% 근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에는 특별 전형들이 많이 생겨서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꼭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전형을 찾으시면 올해 새로 열린 그런 전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희대 또 중앙대는 여전히 수시 모집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예전과 같이 그 교과부는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학생 종합부를 많이 보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을 아직도 많이 뽑고 있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제출은 2021년도와 올해 제출 비율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요. 자소서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표와 같이 자소서 비율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소서의 중요성이 올해 입시에는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소서의 문항의 변화인데요. 작년까지도 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올해는 3개의 문항으로 바뀌게 됐고요. 약 5,000자의 글을 써야 됐는데 올해부터는 약 3,100자 정도로 양이 줄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더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선택적으로 우리의 단어를 선정하고 우리의 할 말들을 더 긴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그냥 무조건 장황하게 쓸 것이 아니고 자소서를 써나갈 때 처음부터 어떤 계획, 플로우 차트가 있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무작정 많이 써서 그것을 도려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키워드라고 그러죠. 키워드 혹은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요령을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스토리텔링. 자소서를 심사하는 선생님들의 입장,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입장은 일단은 자소서를 쭉 볼 때 그 처음에 승부를 걸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좀 그냥 건성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처음에 어떤 말이 시작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이야기.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는 생기부 자료를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그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신 후에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좀 덧붙이고 싶은 설명이 있다면, 그 중에 숨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 토픽을 골라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작정 게시판대로 써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토픽 중에 어떤 키워드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고 계열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모든 소설에도 그렇지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자소서에도 이러한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라는 것은 항상 있기 마련. 그것을 극복할 때 나의 느낌까지 그냥 나는 그냥 해결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친구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한 토픽마다 이런 5가지 프레임을 맞춰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 좀 잦아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주도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유별나게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야, 내가 꼭 이 분야를 전에부터 관심 있게 보다가 의문점을 가졌던 그 분야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서 조언을 받아야 됐던 그런 학습이 우리에게 좋은 자소서 요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로 4가지 역량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채점관이 채점하는 기준인데요. 먼저 학업에 관련된 것인가, 그냥 단순히 화학을 했는데 유기화학을 해서 재미있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유기화학 중에 자기가 관심이 있었던 화학 반응식이라든가 화학 입자에 대해서 자기가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어떻게 어떤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이 전공 적합도를 키우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과를 전공할 건지를 미리 확정을 짓고 그 관련된 전공에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좀 더 스페셜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대학에 와서 이런 연구를 할 만하다 이것을 보는 건데요. 그 사람이 대학에 왔을 때 어떤 발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봅니다. 인성은 과거에는 착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착한 인성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역시 배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피해를 보고 그것을 참았다 이것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 4가지 역량에 대해서 교수님들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 학업도 몇 점, 적합도 몇 점, 발전 가능성 몇 점, 인성 몇 점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7번 과거에는 리더십이 뭐가 되겠니? 그러면 나는 거기서 자기의 활동 중에 자기가 리더를 했던 활동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향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리더다 이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팔로우했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었다는 어시스턴십, 리더십 플러스 어시스턴십,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더십은 부족하지만 어시스턴십이 굉장히 강해서 그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다, 이런 팔로우십에 대한 그 강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번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만이 겪은 특이성 발견.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전문 용어와 나만의 특이한 발견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굉장히 인상 깊고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9번째로 인성. 여기서 아까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인성은 무조건 착하다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은 서로 도와주어서 성공하게 하는 건데 인성은 좀 올해는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윈윈. 그래서 내가 도왔더니 그 사람도 잘 돼. 나의 적이었지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의견이 달랐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 있었던 사건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로 코로나19 그 후 달라진 미래.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4차 혁명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무엇이 달라질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그 후에 달라진 미래에 대한 기술이 들어간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 10가지를 제 나름대로 뽑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쓰시고 우리 이민영 교수님이 도와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쓰신 것을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석하고 바로 다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내셔서 필요하면 통화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소서에 관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저희 과천교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 또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고3 학생들이 면접과 자소서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양대 교수님이신 이민영 교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강의와 그리고 자소서 첨삭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좋은 대학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면접 강의 시작을 합니다. 2022년 면접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볼 때 면접 비율이 고려대가 거의 100%였고요. 서울시립대가 100%, 연세대 60%, 건국대 60%, 숙명여대 60%, 서울대 50%, 고려대 50% 이런 식으로 수시에 있어서 면접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면접 때 어떤 인상을 끼치냐에 따라서 그 당락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비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면접 기준 한동대 기준으로 봤으면 한동대는 매년 본교의 인재상으로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면접 태도 이런 것을 기본 소양 점수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또 직접 글로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이해력과 사고력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평가를 통하여 하기도 합니다. 면접시 주의사항을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긴장감의 해소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교수님 앞에 나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긴장을 하는 이유는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밝은 분위기, 또 태양이 어떻게 햇살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좌석 배치가 어떤지, 사람들의 복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나면 긴장도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접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소서와 생기부에 대한 파악인데요. 자기가 자소서를 쓰고 생기부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의심을 받습니다. 사실 면접 보시는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자소서가 본인이 쓴 건지 생기부가 정확했는지 이걸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나온 질문 부분이 좀 굉장히 전문 부분이 자기가 기술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몇 번씩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 것은 막상 그 면접 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을 면접을 준비할 때는 발성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복장과 자세인데요. 가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의사들은 가운을 입을 때 환자들한테 어떤 존경과 또 경외감을 심어줄 수 있어서 진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들이 만약에 가운을 경찰복을 입지 않고
지나가는 차를 세운다면 아무런 차도 쓰지 않을 겁니다. 가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을 갈 때는 좀 깨끗하게 니트한 옷을 입고 색깔도 너무 요란스럽지 않은 그런 색깔로 단정하게 입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가 만사다 했는데 정말 인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면접관 선생님들에게 다 인사를 잘 하는데 나올 때 인사드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다 끝나고 나왔을 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이 쓰셔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잘하고 나가면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소개를 준비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해보게 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단점도 간략하게 설명하시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의 노력에 대한,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노력에 대한 그 뒷이야기가 중요하지 나는 뭐 성격이 급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급한 성격을 알아보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표정인데요. 표정은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 거울을 보고 면접 보기 전에는 거울 보고 웃는 연습, 입 주변에 약간 리조리우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보조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근육을 좀 경련이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하신 대로 좋은 미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듣고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 7번. 우리 미국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질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많이 하죠. 영어로 물어보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원하는 얘기만 떠들고 오면 되지만 면접관에서 물어보시는 것들은 우리말인데도 잘 못 들었을 때는 죄송하지만 정확한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요? 다시 여쭤보거나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셨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잘 못 알아들었으면 잘 이야기를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A라고 질문했는데 B라는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이 일단 점수는 힘듭니다. 점수 주기가. 그래서 질문이 무엇인지 질문한 내용에서 오버해서 자기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아야 되고 그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천천히 말하기인데요. 좀 빨리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질문이 떨어지기자 말자 막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마치 그 이야기를 준비한 것처럼. 그런데 그거 조금 경솔한 태도로 보이거든요. 질문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간 생각을 좀 해보고 좀 말을 천천히 끊어서 이야기하는 습관. 자기에게 주목을 좀 끌기 위해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연습. 천천히 말하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예상 문제를 좀 뽑아보는 게 좋습니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 문제를 미리 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뽑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안을 만들어서 써서 한 번씩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시선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눈을 너무 마주 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눈을 밑으로 깔고 있는 것은 좀 약간 비굴해 보이고요. 눈을 보통은 가슴 정도에 맞추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가슴에 시선을 볼 때는 좀 상대방이 보기에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눈이 아닌 코나 여기 얼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이야기하면 긴장도 되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일단은 자꾸 불안정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서가 좀 불안하구나, 좀 불안한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시선을 너무 여기저기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훑어봤지만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어떤 부분 가지고 보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면접시 주의사항 한 10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하나님의 헬로우가 떠진다고 할까요? 그 사람 바라보는 순간 저 사람 참 좋은 인상인데 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서 좋은 인상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면접에 관한 주의사항, 면접에 대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